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2부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가 20대 국회 8월 임시국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식사도 못하시고 두 분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7월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열었고 일자리 창출에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야당은 정부의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두 분과 좀 관련된 이야기부터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훈식 의원님. 네. 7월 고용지표 성적표 받아보고서는 많이 놀랐다면서요. 네, 일단 먼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통령과 정부가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가 또 피부로 느끼는 체감의 경기들이 좋지 않다는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이제 19일 날 OECD에서 나온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하이 임금 격차 이런 것들 나오는데 우리가 4.3배 정도, 그러니까 상위 10%랑 하위 10%가 4.3배 정도 나는 거고요. 이것은 미국 다음으로 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도 굉장히 크고 또 고용지표 여러 가지들이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7월 고용 동향도 고용 상황도 녹록지 않고요. 그래서 정부 여론에서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당 쪽에서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7월 고용지표 숫자가 이제 0.3% 정도 실업률이 증가했다 그래요. 0.3% 하니까, 어떻게 숫자 감각이 잘 없잖아요. 숫자로 나누면 한 83,000명 작은 시 하나가 그냥 직장을 잃었다. 이렇게 보면, 정부로서는 굉장히 놀랄 만한 통계고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을 왜 일요일 날 할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런 고용 악화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 또 언론이 지금 지속적으로 몇 개월간 심각하다고 경고 신호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평소 이걸 토론을 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휴일날 또 당정청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이걸 회의 내용을 저희들 또 보면은 왜 이런 고용 악화가 왔는가에 대한 원인에 대한 진지한 어떤 반성이나 고해성사 이 정도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럼 고용 사실이 계속 악화되는데 왜 이 시점에 했는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정말 고용을 걱정해서 이런 회의를 하는 건가. 이 고용 악화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추세가 굉장히 급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지율 추세에 놀라서 이 회의를 했는 건지 고용을 걱정했었는 건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야당으로서는 정말 고용을 진정성 있게 걱정하는 건지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걱정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혼란이 생깁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그래도 이 고용 악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데 해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해법에 정신 못 차렸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다음 말을 이어가는데 그냥 정신을 못 차렸다는 이야기만 계속 그건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저도 지역에 가면 주일에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씩 매주 만나고 특히 저희 지역구는 자영업자가 많아요. 근로자들 한 10만 명쯤 되고 자영업자가 10만 명 이러는데 만나면 어디시죠? 경상북도 구미 공업 지역이죠.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거기에 가면은 제일 최저임금을 통해서 이제 소득이 좀 증가되면 이게 소득이 증가되고 소비가 늘어서 이게 경기가 전체적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가보면은 최저임금 제도 때문에 그나마 있던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다 잘리고 가족 경영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1인 경영으로 돌아서고 있고 최저임금이 이 단기적일지 중장기적일지 모르죠. 최저임금이 아주 실업 고용 상태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네. 또 기업가들 보면 좀 중소기업들 하는 사람 고용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런 부분들이 기업 의욕을 많이 약화시켜서 고용 창출 힘 못 쓰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그리고 뭐 좋은 뜻으로 했겠죠. 어느 나라 지도자도 정부든 뭐 고용률 나쁘게 하려고 마음 정부가 있겠어요. 그러나 선의를 갖고 했든지 간에 현재는 이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기업에 좀 고통을 더 많이 강요하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고용 불안 또를 만들고 실업을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실업을 창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걸 제가 뼈저리 느끼고 있어요. 이제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제 뭐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최저임금은 지난번에 여야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도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인상을 약속했으니까요. 그거의 문제보다는 아마 야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좀 폐기하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자유한국당은 기간에 소득주도 성장 폐지하고 또 규제 혁신하고 투자 활성화해서 노동시장 개혁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자. 그래서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꾸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제가 좀 더 해보면 그래서 기업하기 좋아야 일자리 생기는 거 아니냐. 그게 일자리 고용의 방법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들었었죠. 그리고 그 10년 동안 드는 동안에도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진지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저희로서는 성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분배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양극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가 순환되는 건 어려운 사람도 좀 돈이 풀리고 또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게 하는 것들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자. 이것이 한 축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이고 또 하나는 혁신 성장입니다. 근데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하고 혁신 성장만 가져가자. 이게 사실은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해왔던 9년 동안 해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해결되지 않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소득주도 정책을 폐기하라는 거냐? 이런 부분은 지금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도에 첫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작년 예산까지는 박근혜 정부에 세우던 예산이고요. 올해 들어서 예산이 처음 집행되는 거고 이것도 아시겠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 예컨대 다른 복지 분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하자라고 우리가 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미뤄놨던 게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물론 이것보다는 최저임금이 빨리 한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의 경기가 안 좋다는 문제에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시간을 달라. 적어도 그래서 뭐 장하성 실장이 그런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에서 12월까지만이라도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당장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보다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사 이런 말씀 송구스럽게 두 분 말씀을 좀 듣고 이제 청취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소개를 하고 백승주 의원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허상님께서 경제정책을 국민 상대로 시험을 하려 해서는 안 되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뒷번호 1833 쓰시는 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기다려봅시다. 실패한 신자유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야당도 대책 없이 비판만 하지 말고 대책을 내놓든지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다 들었어요. 예. 소득을 높여가지고 그죠? 성장을 견인해가지고 계속 소비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동력을 살려간다는 게 있는데 흔히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은 존경하는 강훈식 의원이 지적한 것 같이 그저 한국당도 대선 당시에 최저임금 10,000원 올리려고 했지 않느냐. 예. 이런 주장으로 특히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는 포괄적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민주당의 정책은 공약에 집착한 하나의 그 공약에 갇혀 있어요. 대선 공약에 갇혀가지고 대선 공약과 이념에 집착해서 하나의 그 성장을 좀 내몰라라 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 파이를 키우는 정책을 포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게 오늘 허상 그 청취자께서 이야기했는데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지 말라. 이 말을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네. 지금 잘못돼 갖고 어쨌든 좋은 뜻으로 했지만은 이 정책을 이렇게 해보니까 현실 경제 실물 경제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반성하고 유턴하면 됩니다. 국민은 그 정도로 용기 있게 만약 유턴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은 가보면은 저도 뭐 현장의 주민들을 많이 만나지만은 이 정책이 부작용이 더 큰데 그걸 좀 기다려달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날 휴일 날 회의한 건 좋은데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더 기다려달라.
그러면은 이전 정부 자꾸 핑계대는 분들이 많은데 세수가 지금 좋아요. 전체적으로 조세 수입이 좋은데 조세 수입 좋은 거는 이 정부가 잘한 거고 그럼 앞에 정부야 인프라를 잘 꺼나기 때문에 조세 수입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세제를.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런 경제 현상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다가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무 경기가 나빠지면은 바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정책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또 6개월 더 실험하겠다. 그 뒤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의 자체는 잘했지만 역시 진단에 용감한 진단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진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제가 좀 여쭙게요. 그 청와대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장하성 실장과 같이 청와대 경제 라인을 교체를 하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8월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하겠다까지 이렇게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입장은 지금 변화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지요? 한국당에서는 이거 뭐 우리가 저 경제가 어려운 데 대한 실무 경제를 지금 경제 책임져야 될 뭐 5분이 남도 노력했겠죠. 5분이 여기 책임지라는 메시지입니다. 예. 책임을 지고 또 이 경제 정책에 관한 충분히 그 야당의 비판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해서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같이 그 정책을 터나가며 협력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인식을 그 중에서도 절대 스스로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생각을 바꾸기에는 바꾸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분들은 스스로 용퇴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또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용퇴하는 게 옳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강원식 의원님께서. 네, 아까 뭐 말씀해 주셔서 세수가 60조 이상 더 거치게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갖고 재정 여력이 좀 더 있잖아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 해도 되고. 그건 한국당이 고맙다 하세요. 그래서 예, 그렇게 많은 부분을 국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좀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하반기에 있어서 재정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민간 투자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이번 일요일 날 있었던 당정청 회의의 결과입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경제 살리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조건은 이제 우리 국회에서 사실 우리 백승주 의원님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또 야당에서도 또 한국당에서도 되게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데 경제 살리는데 조건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라인 경지라면 초당적 협력하겠다. 이런 워딩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경제 살리기 위해서 초당적 협력 먼저 한국당이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 말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이 지금 듣고 싶은 목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문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까지 장하성 실장이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야기한 거라면 우리도 좀 믿고 한번 이번 정부 해보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득주도 성장. 저는 이게 분배 기능이 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성장을 끌어내는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분배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 양극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이 좀 실패하고 또 국민 경제가 나쁘게 나타났을 때 책임져서 어느 장관 잘라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당한테 배운 겁니다. 여당할 때 야당이 뻑하면 우리 잘라라고 해서 그때 배운 건데 메시지는 경제 정책을 잘 해라. 경제 살리는데 전념해라. 그것도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 이렇게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거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시군요. 네. 그 두 분께 이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6726 쓰시는 분께서는 한국당은 부자를 위한 정책을 10년간 해서 서민들만 더 어렵게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새로운 시도 중이므로 어느 기간 지켜보고 비판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 또 4128 쓰시는 분께서는 문재인 정부는 공약 낼 때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약 냅니까? 아닌 건 돌아가야죠. 국민이 힘들어 허리가 휘겠는데 집권 1년 넘었는데 최저임금은 내리는 게 맞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경제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군 기무사령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무사가 없어지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과정을 놓고 여러 가지 잡음도 좀 일고 있는데요. 백승주 의원께서 국방부 차관 출신이시고 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조직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정치자께서 한국당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이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군사안보 지원사령부라는 게 이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전국이 혼란할 때 좌우가 이렇게 충돌하고 이럴 때 국군을 만들 때 우리 국군 조직의 좌파들이 조직적으로 돌아설 때 어떤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그 군내의 간첩과 좌파 조직이 침투해서 활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부대입니다. 방첩부대라고 그러죠. 그렇죠. 방첩부대인데 이것이 막 70년 윤을 뜨는데 이 방첩부대를 방첩만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쿠데타를 해가고 정권도 만들고 보안사령부 80년도 이래서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도 주고 또 그 이후에도 그 고유한 방첩 임무 대신에 정권 유지, 체제 유지에 악용되었던 이런 국민의 상처를 많이 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 저는 어느 시점에 이 기무사령부가 방첩 기능에 전념할수록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저도 진짜 칼럼 하나 써가지고 기무사에 끌려가서 조사받은 적도 있는 이런 상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2003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칼럼 하나 썼더니 기무사에서 오라가서 조사받은 적도 있어서 칼럼까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도 정당해야 되거든요. 절차? 그렇죠. 예. 이 부대를 만들 때는 법을 안 바꿔도 돼요. 국군 조직법에 따라서 네.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대통령 시행령을 만드는 방법은 각 부처가 만들어서 법제처를 거쳐서 각 부처가 의논하고 그것이 차관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 급했든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법을 시행령을 만들면 국회 상임위원회에다가 예고안을 제출해서 10일 정도 미리 제출해야 돼요. 예. 이것도 안 지킵니다. 이것도 안 지키고 절차적으로도 그 절차적인 시행령의 하자가 하자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법에 실정법과 충돌한 요소가 있습니다. 국군 조직법이 상위법이고 시행령이 하위법인데 조직법에는 군부대 민간인이 저를 갑자기 해군 총장 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무슨 부대장 사단장을 못 시키도록 하려는 법이 그 법의 정신이 국군 부대는 국군 조직은 항상 군인과 군무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걸 이번에는 시행령을 얼렁뚱땅 빨리 하면서 현직 검사를 그 핵심 요직에 앉히려고 감사실장이 알리는 것을 시행령에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따지고 이거 안 된다 했더니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가는데 이건 대단히 그 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에다가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대법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자로 해놨고 이 법은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만 말씀은 잠깐 짧게 드릴게요. 이 부분에 시간 드릴게요, 제가. 네. 그 문 대통령이 군사안보 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약속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백승주 의원께서는 절차적으로 좀 약간의 좀 착오가 있다,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정치적 중립, 민간 사찰 금지를 명시한 대통령의 입장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중요하다. 참 절차적으로 안보정당 우리 하고 있는데 기무사가 전방부대 빼가지고 시민을 진압하자는 그런 절차를 만들었던 문건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저 그거 먼저 좀 질타를 강하게 해야 된다. 시민 압박하는데 기무사가 전방부대 빼내서 하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절차의 문건에 대해서 왜 안보정당에 계신 분들이 가만히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굉장한 유감을 좀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그 방금 국군조직법 16조 1항인데 그 상위법인 16조 1항에 대해서 국군의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 출신은 감찰실장으로 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국방부에 있는 국방부 차관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알겠습니다. 법무관리실에서 검토를 했고 그리고 법제처 법무부도 이미 거친 후에 통과가 됐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이거에 법리 논쟁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소를 하시든지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왜 이걸 했냐는 겁니다.
왜 이번에 이렇게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존의 대령이 해오던 국군감찰실장을 왜 우리가 민간인들을 써가지고 이 부분을 해보자고 했는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명시가 안 된 민간인들을 사찰해오고 인적 세평 쓰고 사실은 조난자료 오남용하고 정치 개입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좀 바꾸자. 민간이 들어가서 감시하면서 그만해라. 더 이상 정치 기무사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기무사로 거듭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안이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이번에 들어간 안 중에서 직무수행 시 상관으로부터 위반 행위를 지시받을 경우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명령이니까 무조건 지키는 기무사령부가 아니라 이제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민간인으로부터 투명하게 좀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막겠다라고 독점 없는 일은 국민들에게 정말 약속드린다고 이야기를 했고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드는 기무사령부가 아니라 국민을 가장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기무사령부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 부대 중에도 특별법에 의해서 따로 만드는 게 부대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군기무사령부 설립에 관한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을 실정법을 가면 놔두고 하려면 실정법에 국군조직법에 그 조항을 바꾸고 가야 됩니다. 절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고 이걸 국회를 패싱하고 국민을 패싱하고 국회 상임위원을 패싱하려고 이렇게 번개불에 콩 꼽듯이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절차적으로. 그리고 이게 우리 기무사 개업 문건 문제점에 대해서 왜 우리 당은 비판하느냐고 비판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조사 하자. 청문회 하자. 사법조사 반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 불러서 증인 청문회 다 하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일을 안 하도록 하자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는데 여당이 처음에 하자고 하더니 여당 대표가 우리가 하자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누가 더 적극적이냐. 기무사 개업 문건에 우리 당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국방위 간사로서 국정조사도 하자고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예. 자, 두 분의 말씀 듣고 있는데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우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 현직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이어가겠습니다. 양 당 상황 또 좀 각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훈식 의원님. 네. 이번 토요일 날 당대표 선거 결과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90%가 당원들의 표심으로 반영이 되고 10%가 일반 국민들인가요? 퍼센테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의원 대회를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고요. 예. 지금 어제하고 아마 오늘까지일 겁니다. 그 전당원 여론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네.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할까? 더불어민주당의 막판 전당대회를 위한 막판 선거운동이 저희 당에서는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예, 권리당원 85, 당원 5, 일반 국민 10 이렇게 네,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일부에서의 의견을 좀 전해드리면 이게 그 친문, 내가 서로 친문이다라고 주장을 세 분이 다 하고는 네. 있지만 네. 또 정작 서로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해져서 오히려 갈등 양상을 당대표 후보들이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경쟁 세게 붙으면 그렇습니다. 경쟁 세게 붙는데 뭐 네. 사실은 당대표 한 자리 놓고 세 분이 저는 그 말씀은 맞다고 봅니다. 누가 친문이냐 누가 뭐 덜 친문이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네. 어쨌든 당에서 당권 경쟁을 놓고 다루는 한 판에 경쟁을 세게 붙으면 사실은 뭐 같은 당 동지라 하더라도 거기를 넘나드는 선까지 거의 오죠. 네. 지금은 실제로도 핫하게 붙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물론 뭐 언론이라든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 조사의 편차들이 좀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뜨겁게 붙어 있는 양상이라서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우려 또는 그런 정도의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끝에 가면 다 잘 정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성문을 썼네요. 42%가 탄핵 반성 없이 책임 회피를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좀 꼽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백승주 의원께서도 이 설문 하셨어요? 제가 마침 그 시기에 네. 설문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설문에 대답을 못한 10%에 해당합니다. 대답을 안 했는데. 여기서 우물쭈물하시고 피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네. 그 민주당 전당대회 참 활기차고 저 배울 점이 많다고 보고 늘 관심 있게 보는데 민주당 전당할 땐 친문이다, 비문이다, 뭐 뼈문이다 이런 말 나와도 언론이 예쁘게 포장해줘요. 친문, 뼈문, 뭐 별로 문제 없지. 우리 당에는 뭘 의원총회만 하면 친박, 비박 이거 하면 언론에서 아주 이게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의 친문이다 누가 덜 친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굉장히 격화되지는 않아요.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결국은 잘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는 약간 격화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격화 안 됐는데 나중에 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격화가 되시더라고요. 뭐 하여튼 어제 우리가 연찬회를 했는데요. 연찬회 하면서 우리 소속 의원들이 차분하게 좀 과학적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또 당이 정체되고 당이 국민들한테 신뢰 못 받, 지지 못 받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여론조사, 면접 여론조사 방식으로 쭉 냈는데 저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서로를 좀 성찰하고 이렇게 우리 당의 몇 프로 정도가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우리가 잘못했다 생각하는 게 이제 보기 통계체 1위가 분열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분열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예. 또 국민들한테 뭐 늘 무릎 꿇고 반성한다 했는데 우리 스스로 볼 때도 그 진정성 있게 반성을 했느냐 서로 같이 이런 부분 책임에 대한 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조용히 성찰을 받습니다. 서로 치고 안 싸우고 네네. 조용히 서로 이렇게 현재 당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연찬회를 했습니다. 연찬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개별 의원들끼리도 많이 이제 얘기도 나누시잖아요. 예. 지금의 그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평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좀 당 지지율이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당 지지율이 이제 뭐 여론조사 기간이 좀 따라 다른데 리얼미터라고 이 구체적으로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방송에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건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최악의 상황일 때는 정말 친박 비박이 그 지방선거 지고 난 뒤에는 정말 한 자릿수로 떨어질 뻔했거든요. 예. 두 자릿수로 넘어와서 한 20% 수준에 근접한 걸로 저희들 보고 그 통계자를 좀 믿음이 갖고 있는데 이 자료를 자꾸 높게 민주당 기준으로 낮고 형편없지만 제2당으로서 그러나 2015년도 하반기 또 2016년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1, 2월에 또 12월 때 겪었던 지지율이 한 20에서 2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35에서 41, 2 정도 갔는데 그 수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또 다른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고 20% 괜찮을 것 같다라고 20% 수준에 가면은 2015년 11월, 12월, 2016년 1월에 민주당 수준에 근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추세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조금 이제 활력을 찾아가는 모습 이런 부분에 저는 뭐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절치부심하고 있으신 것 확실히 같은데요. 다행스러운 건 저희가 느낄 때 다행스러운 건 이전까지는 여론조사를 안 믿는다. 그게 주된 지금 뭐 여론조사 못 믿는다. 이거 다 이상한 데다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도 이제는 믿는다 하시니 다행스럽다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도 많이 떨어져서 지지자분들 많이 걱정합니다만 저희 더 높이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높다 뭐 아니다 이런 게 물론 이런 경쟁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야당도 더 높이기 위한 경쟁하고 저희도 더 높이는 경쟁하고 또 혹시 너무 저조하게 나온다고 해도 못 믿겠다 말씀하지 마시고 같이 여론의 국민의 지지 많이 받는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로서도 사실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당의 지지율이라는 게 보통은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갑니다. 보통 같이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절박하게 결국은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대통령의 지지율과 우리 당의 지지율이 일어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경제 살리기 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하나하나에 우리가 1위, 1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여론조사 추세를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이 좀 정치에서 약간의 그 추세 국면은 그냥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그 강훈식 의원께 이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일이 전당대회인데 그때까지 한 5일 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막판 변수는 뭐가 있어요? 사실은
보통 요 정도면 마팡 변수가 작용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까보면 지금 깐 거랑 다르지 않는 것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늘 이미 당원들은 투표를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은 소위 말하는 대의원 투표입니다. 네, 예. 대의원 투표라는 게 조직적 오더가 내려가야 되는데 요즘 예전처럼 뭐 위원장이 오다 내린다고 해서 이거 찍으라고 해서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의 변수는 없다. 전당대회 변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도 저희도 모르는 그 결과를 25일 날 확인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모르는이라고 하셨는데 백승주 의원께서 이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대로 봤을 때 누가 좀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전반기에 그 네.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방위원회 의원 한 분이 나가 계세요. 네. 김진표 의원님. 제가 네. 이게 보고 이게 의정활동 시작하는 초임자 입장에서 굉장히 경륜이 풍부한 분이구나. 배울 게 참 많은 분이고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요즘 처음 시작했던 고용률 아까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뭐 보 때문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해찬 의원이 그 말씀 근데 평소에 그분은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한 번 옛날에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짧게 같이 국정부 일할 때. 아이 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총리도 하시고 또 장관도 하시고 행정의 달인이라 그랬는데 행정의 달인이라 했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무민의 달인 또 우리 당 대표 후보를 공격은 하지 마시고. 네, 아니, 그거 이러면 안 됐는데. 왜 우리 당을 그렇게 이해찬 후보는 싫어하는 걸로. 자, 오태훈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